및 재료는 좀 시험 문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나오면 어렵죠. 잘 안 나오던 게 나오면. 근데 조금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개정돼서 하나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있죠? 네. 허가 대상 건축물은 누가 설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축사가. 그래서 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는 건축물이 뭐 해야 되니까?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니까 이 설계사가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합니다. 됐어요?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설계사예요. 근데요, 자, 건축주가 그러면 허가를 받았겠죠?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착공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착공하기 전까지. 그랬을 때 이 착공 신고를 할 때 이 설계자가 확인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있죠? 이거를 설계자로부터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거를 제출해줘야 되는 건축물.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작은 건 2,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13, 그 다음에는 500이에요. 됐나요? 자, 이러면 2는 뭘 얘기하겠어요? 2층 이상인 건축물. 9는 9m 이상이죠? 뭐가 9m 이상이냐면 처마 높이. 자, 10m 이상인 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경간거리. 됐어요? 예,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둥기둥기. 기둥을 거꾸로 하면 둥기둥기. 10m 이상. 그 다음에 13m는 웃겨요? 저분은 왜 웃겨? 틀린 데다 한 번만 더 해봐요. 내가 진짜 아주 그냥 틀린 데다 한 번만 더 하면 저분은 아주 그냥 가서 그냥 내가 그냥 아, 갑자기 저분이 웃는 바람에 까먹었네. 네,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요? 14m. 그럼 500은 제곱미터겠죠? 뭐가요?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착공 신고를 할 때는, 자,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제출해줘라. 됐나요?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일반 구조에서는 직통계단이라는 거 있죠? 예, 그거 하나 알아둡니다.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은 그 직통계단하고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준초고층 건축물 있죠? 얘는 그 피난 안전구역을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한 개소 이상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뭘 비교해야 되냐면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맞아? 준초고층 건축물이면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그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지하층이라는 거 나오죠? 중요해요.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그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거? 2분의 1 이상인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하층.
개념도 중요한데요. 법적 취급도 중요합니다. 밑에. 지하층은 층수에서 뭐 되고요? 오케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 제외 잘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자, 넘기시면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나오죠? 얘를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에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 면적입니다. 무슨 면적이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됐죠? 근데요, 우리 아까 배웠네. 소요너비에 미달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그 대지 안쪽에 건축선이 지정이 되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별도 지정 건축선이라는 거 지정할 수 있었죠? 그때는 대지 면적에 제외, 포함. 오케이. 그 두 가지 알면 되겠고요. 자, 이제 건축 면적 갑니다. 무슨 면적이요? 자,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건축물의 외벽에 무슨 선이요? 중심선. 동그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 면적.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해 줍니다. 건축 면적은 요거 하나 그리면 이거예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있으면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요게 건축 면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물에 생활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양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하나요? 안 하나요? 차양 설치해요? 안 해요? 차양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비비 오면 바깥으로 떨어지게 건물 안으로 안 들어오게도 하고 햇빛 차단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차양 같은 거 설치하나요? 그쵸? 그러면 얘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자, 요런 거는 1m까지는 몇 m까지는요?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근데요, 여러분, 이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이 한옥이잖아요. 그러면 1m 더, 얼마까지? 2m까지 제외되고요. 만약에 그 건축물이 축사예요? 뭔 사요? 축사하면 1m 더, 몇 m까지? 3m까지. 만약에 그 건축물이 전통 사찰이에요? 그러면 1m 더, 몇 m까지? 4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보세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의 출입구를 약간 건축물 위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놔요. 왜요? 이거를 지표면에 부착해서 만들면 그 틈 사이로 먼지 들어오죠. 빗물 들어오면 생활하는데 불편하죠? 그리고 위에다 만들어 놓고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바깥에 이렇게 계단 하나 설치해 줍니다. 즉 지표면으로부터 몇 m 이하? 1m 이하인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건축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아셨습니까? 그러면 느낌은 이거예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되는 부분은 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오케이. 그러면 또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 건축물 이렇게 지하에다가 주차장 많이 설치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로 설치해 주잖아요. 됐나요? 이거 없으면 지하 주차장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거죠? 이런 부분도 건축 면적에 포함 제외. 말은 요 세 가지만 얘기해 주고요. 나머지들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부착된 거면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는 중요한데
바닥 면적. 무슨 면적이요? 물어보겠습니다. 바닥은 토지에 바닥이 있나요? 건축물의 바닥이 있나요? 건축물의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 면적도 건축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은 보세요. 건축물의 바닥을 따져봐야죠. 건축물의 바닥은 건축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층이 어디든 이렇게 건축물 안에 구획된 공간이 있으면 구획된 공간에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층이 이렇게 여러 개의 구획으로 구획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여기에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닥 면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건축물의 층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 벽, 기둥 등으로 이렇게 구획된 공간이 있어서 그 구획된 공간에 바닥이 있다면 이 구획된 공간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면적이라고 하더라. 됐죠? 자, 근데 구획된 공간이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건축물이요.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구획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항상 요 끝에서부터 몇 메타? 1m를 후퇴한 부분 있죠? 예, 요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뭐가 되더라? 바닥 면적이 되더라. 그거 알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발코니입니다. 뭔 코니요? 뭔 코니? 옳다코니, 발코니. 됐어요? 자, 발코니에도 여기 바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발코니의 바닥은 다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발코니의 바닥 면적 있죠? 여기에서 발코니가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 있나요? 없나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에다가 얼마를 곱한 값?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면적만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 느낌을 알아두시고. 요번에는 필로티 구조예요. 무슨 구조요? 필로티는 이탈리아어로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필로티는 이탈리아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막내가 지금 독일에 산다 그랬죠? 네. 알더라고요. 독일어만 아는 줄 알았더니 필로티, 하도 그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봤고 애가 이탈리아어도 알더라고요. 필로티. 아빠가 가르치는 거 왜 이렇게 허접해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필로티 부분도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 필로티 부분을 사람들이 보행로로 이용해요. 자동차의 통행로로 이용해요. 됐나요? 여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해요. 공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요.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의 이 필로티 부분은 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필로티 부분도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재밌는 거 얘기해 줍니다. 자, 건축물 위에 요거 승강기 탑이죠? 무슨 탑이요? 여기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건 뭐죠? 야, 이게 광고탑으로 보이냐? 아, 진짜. 연기잖아, 이거. 아, 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건축물이 담배를 피우네요. 그래, 정말 웃겨 죽겠네. 아, 짜증나서 죽겠네, 아주. 여기, 이게 뭐라고요? 굴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이거는 정화조 같은 거예요. 무슨 조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구획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획된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도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를 사람이 거실의 용도로 이용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다락이죠. 뭔 낙이요? 다락입니다. 다락. 다락인데 층고가 뭐가요? 그 다락의 층 높이가 1.5m 이하인 거 있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층고가 층 높이에요. 층 높이는 요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요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있죠? 거기까지가 층고예요. 그러면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여기를 천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천정이라고 안 하고 반자라고 그래요. 그걸 반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장 말고 반자. 됐어요? 그러면 층고는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고요. 반자 높이는 요 천정까지 높이잖아요. 근데 지금 반자 높이가 아니라 뭐가? 층고가 1.5m 이하라면 요 바닥에서부터 요 반자까지는 1.5m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애야, 너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아, 키가. 그치? 몇 메타야? 너 67이라고?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왜 3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키가 이렇게 크지? 짜증이 확 나네. 아유. 그러니까 그러면 난감하네.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1m 67이래요. 그럼 이 친구가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쓸 수 없는 곳에서 얘가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층고가 1.5m인 다락은 사람이 거실의 용도로 상주하면서 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 포함되어 제외되어? 제외되는데 이 다락의 지붕이 경사진 지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층고가 얼마? 1.8m 이하인 건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은 언제 여기 오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어디 가시고? 교체하셨어요? 야, 이분들은 아주 시험도 교체로 보면 되겠네. 아이고, 깜짝 놀랐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공동주택의 지상층이에요. 됐나요? 근데 여기를 전기실 같은 거를 이용해요. 무슨 실로요? 전기실 이런 거를 이용하면 여기에 사람이 늘 상주해야 안 해요? 이렇게 사람이 늘 상주하지 않는 곳은 바닥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면적이에요. 무슨 적이요?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뭐의 건축물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에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게 뭐예요? 연면적이에요.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면적. 근데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 뭐를 계산할 때요? 용적률은 이거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연면적에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지주대피. 지하층, 주차장, 대피 공간의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잘 좀 알아두시고요. 층수입니다. 승강기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 있죠?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인 거? 8분의 1 이하인 거는 층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승강기탑이라면요, 건축 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건 층수에 포함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 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는 거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한다는 거 알면 되겠고요. 높이 갑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어디까지 한다고요? 상단까지가 건축물의 높이인데, 자, 3번 알아두면 돼요. 승강기 탑인데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인 거? 8분의 1 이하인 거.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면적이 얼마 이하인 거? 6분의 1 이하인 것으로 몇 메타까지는 12m까지는 높이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포함시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응용하는 거 한번 얘기해 줘보자. 이거 나왔더니 이거 다 틀리더라고요. 자, 이런 거 있었어요. 용적률은 무슨 율은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맞나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용적률을 계산하는 건 잘 알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뭐 용적률 구하세요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 잘 안 내요. 오히려 뭘 물어보냐면 이 연면적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를 많이 냅니다. 뭐를 구하라고요? 연면적을 구하세요. 용적률을 주어지고 연면적을 구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연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면적은 얘 구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곱해주고요? 대지 면적. 여기에다도 대지, 양쪽에다가 이렇게 대지 면적 곱해주면 얘 없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뭐로 나누면 돼요? 100으로 나누면 되죠? 100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대지 면적 곱하기 뭐면? 용적률이면 이걸 뭘 구하는 거예요? 연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내면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용적률이 500%인데 용적률이 얼만데요? 500%인데 됐어요? 대지 면적은 500이에요. 대지 면적은 얼마라고요? 500이에요. 그랬을 때 이럴 때 자, 최대 연면적 무슨 면적이요? 최대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100분의 500 곱하기 x 아닙니까? 됐어요? 예? 아니, 대지 500 곱하기 x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가 500%죠? 500%를 100으로 나누니까 5만 해주면 되죠? 예? 그러면 25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런 계산하는 거 이런 걸 어려워해 갖고 못 구하더라고. 아유, 전 약간 그러네. 자, 보세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300 걸쳤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700이 걸쳤어요.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대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최대 연면적이 1700이라고 나왔나? 1700 제곱미터이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200%다. 몇 프로다? 그러면 얘의 용적률은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너무 쉽지. 1700은
최대 연면적이 얼마니까 1700은 700 곱하기 2 더하기 맞아요? 여기는 300 곱하기 x 아닙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고? 1400 여기는 300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 x는 얼마여야 돼요? 1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맞힐 수 있겠어요? 아휴, 이것도 산수라고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려워하면 학계론 어떻게 계산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서대설 교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미쳐버리겠어. 어느 날 모 학계론 선생님의 강의를 배웠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막내둥이가 한 얘기예요. 이거를 분모라고 하고요. 이거를 분자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부터 설명을 하더라고. 우리 그 막내둥이가 딱 보더니 아빠 공인중개사는 왜 이렇게 다 허접해? 막 그런 걸 강의하니까요.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걸 더 잘 알더라고. 그거를. 우리 애들은, 우리 막내둥이는요, 영재예요. 그래서 걔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애였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걔는 다 허접하다 그래요. 아주 아빠 알기를 허접하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이번에는 높이 제한 갑니다. 건축물의 무슨 제한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알면 되죠. 자, 갑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 규제는 어느 법에 의해서 받는다? 건축법. 그래서 첫 번째가 가로구역 단위. 무슨 단위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규제를 합니다. 갑니다. 원칙. 누가요? 허가권자가.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요? 심의를 거쳐서 허가권자가 높이를 뭐해서 지정 공고해서 가로구역 단위에 높이 규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이거를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높이를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에 뭘 거쳤다면? 심의를 거쳤다면 이 정한 높이를 완화할 때도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야 될까요? 심의. 왜?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허가권자는요, 동일한 가로구역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용도나 뭐에 따라요? 형태에 따라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 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런 거예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특별시장하고 누구는요?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 무엇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일조권 확보예요. 무슨 확보요? 일조권 확보입니다. 자, 중요한데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공부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무슨 주거지역이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있죠?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여기 안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은, 자, 이 얘기는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용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다 일조권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라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면 무조건 되고 일조권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어느 방향으로 뛰어라?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건 몰라도 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하나 설명해줘요. 만약에 그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하라면 정북 방향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야 되고요. 9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높이 있죠? 그 부분의 높이의 얼마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띄우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 몰라도 돼요. 이거 하세요, 이거. 됐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무슨 주택이면요? 공동주택이면 1조건 적용받아야 합니다. 됐어요? 자, 중요한 거 갑니다. 단 일반 상업지역하고 무슨 지역이요?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 있죠? 자, 여기에는 1조건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만 잘 분류하실 줄 알면 되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특례 갑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있죠? 자, 얘는 어느 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거기까지 공부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떨립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여기까지 일단 맞죠?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라도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이대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고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 틀린 게 3번이고요. 자, 건축물의 높이는, 아이고, 재미있는 표현이 됐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게 뭡니까? 용적률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제한을 받는다. 용적률이 층수를 제한하니까 간접적으로 높이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좋아요.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됐나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서 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요. 이런 문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69번.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 구조라면 그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훌륭해요. 층고가 2m인 다락은 층고가 2m인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맞죠? 너도 거기에는 똑바로 서서 생활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좋아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남은 것만. 좋아요. 잘했어요. 70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에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미. 얼마죠? 상공. 녹. 그러면 1번 주거지역. 얘가 답이죠? 가장 작은 거 찾으려니까. 다른 거 안 읽어도 되잖아. 맞출 수 있겠어요? 좋아요. 이쪽에 있는 문제는 다 맞췄네. 아유, 이게 6월 17일 날 우리 모의고사 볼 때도 이러한 신발이 통해야 될 텐데. 아유. 자, 이번에는 또 저쪽에서 나온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한번 가보죠. 대지의 분할 제한 금지 규모를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은 주거지역 100 OX 얼마라고요? 그래요. 상업지역 200 얼마라고요? 공업지역 200 뭐가 맞아요? 저한테 맞고 싶습니까? 공업지역 얼마라고요? 150 녹지지역 200 얘가 답이죠? 기타지역 100 얼마죠? 60 맞출 수 있겠죠? 자, 이번에 갑니다.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좋아요. 지표면으로부터 지웠군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 X예요? 지표면으로부터 몇 메타? 1m 이하인 부분이 산입 안 되지. 아까 이렇게 출입문 위에다 만든다 그랬잖아. 괜찮아.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자,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합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다 맞아요. 아까 틀린 건 찾았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 나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알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 건축법령상 1조건 확보를 위한 1조건이에요. 건축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1조건 적용받지 않는 거 찾으라는 거죠. 자, 1번 일반 주거지역. 더 이상 보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2번 자연녹지지역. 그럼 일단은 용도가 뭐면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이면 용도가 뭐면? 공동주택이면 받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니면 안 받는 거죠.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받아야죠. 연립주택 공동주택이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 받죠? 공동주택이니까 받아야죠. 일반 상업지역 답은 몇 번이에요? 지금 4번이에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 누가 틀릴까요? 과연? 자, 이런 문제 틀리는 사람 누굽니까? 진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두 모의고사에서 나온 건축법 7문제 다 풀어봤어요. 자, 거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운 데서만 나왔죠? 예, 마지막 한 영역을 공부하러 갑니다.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거 나오나요? 자, 의미만 알면 돼요. 자, 중요한 것부터 설명해 줄까요? 순서대로 설명해 줄까요? 중요한 거요? 그래요. 건축협정,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 됐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 보세요.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렇게 건축자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사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소유자들 있죠? 소유자들은, 자, 소유자들이요, 일정한 지역에서, 무슨 지역, 똑같으니까 이거 써줄까요? 자, 여기 똑같은 거예요. 자, 소유자들이, 소유자 등이, 됐나요? 일정한 지역에서, 무슨 지역에서요? 일정한 지역에서, 갑니다. 협정, 건축물의, 얘는, 건축협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있죠? 자, 요거요. 리모델링에 관한, 요거에 관한 뭐를 체결하는 거? 협정을 체결하는 게 건축협정. 뭐를 체결한다고요?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결합건축은 소유자인데 어떤 소유자냐면 얘는 두 개의 대지의 소유자. 건축주, 소유자. 소유자라고 할게요. 그냥 건축주가 됐나요? 자, 원래는 자, 결합건축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지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있어요. 자, 갑니다. 요거는 윤민이 거. 됐어요? 자, 이거는 유빈이 거. 내가 부자 만들어줬다, 니네 돈. 지금 윤민이하고 유빈이는 지금 3번 경기법학원학원에서 공인중개사 합격의 꿈을 키우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젊은 여자의 랍니다. 됐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이가 아주 좋아요. 됐나요? 근데 부자네요. 이렇게 토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윤빈이나 유빈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내 필지에다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친해져 갖고 여기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데요.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여기도 일정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얘네들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용적률 있죠? 무슨 율이요? 용적률을 유빈이 토지 따로 유빈이 토지 따로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뭐 해서요? 통합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무슨 건축이라 그래요? 결합 건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합이라는 건 뭘 결합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혼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 건축. 건축협정은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건 건축협정이고, 됐어요? 결합건축은 대지의 두 개의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주가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는 게 결합건축입니다. 구별하셨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건축협정은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거니까 됐어요? 그 일정한 지역이 어디냐면 정비구역 같은 데겠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비구역도 이거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주거환경 관리구역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요. 이거예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건축협정. 그러면 사인들이 체결하는 거니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건축협정을 뭐 하려면, 체결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인들이라는 게 뭐 마음이 그냥 아주 손바닥 바뀌듯이 바뀔 수 있으니까 협정을 체결하려면 건축협정 체결서라는 걸, 됐어요? 건축협정서 있죠?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축협정서 자신들이 약속한 거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데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 해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서 체결했으니까 이거 인가 받아야 되거든요. 뭘 받는다고요? 소유자들이니까 누구한테 인가 받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근데 체결했다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려고 그래요. 폐지할 때는 여기 협정 체결에 동의한 자 있죠? 그 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건축협정이라면, 자, 갑니다. 결합건축은 지금 윤민이하고 유빈이가,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 토지가 상업지역에 있는 거예요. 무슨 지역이요? 오우.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야, 아마 얘가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얘네들.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통합해서요? 용적률을 통합해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얘기니까 보세요. 자, 여기대로 용적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은 높죠. 근데 얘를 이 대지를 통합해서 용적률을 결합해서 건축하는 거니까 대지 면적이 넓으니까 용적률 통합해서 적용하면 여기 요것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결합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또 완화해줘요. 뭐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부럽다 야. 윤민이하고 유빈이는 되게 높은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결합 건축해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통합 적용해서 결합 건축을 하려면, 자, 얘네들도 결합 사인이니까 결합 건축 협정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됐어요? 자, 요거 작성할 때는 같이 공부할 때니까 사이가 얼마나 좋겠어. 그쵸? 누나, 동생 그러면서 아주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요. 근데 요거 체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0월 28일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미안해.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진 거예요. 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괜히 재수없다 그럴까봐. 자,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야. 괜찮아. 그쵸? 뭐 어때?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래, 너 합격했다 이거지? 나 머리 나쁘다. 왜? 밥맛 없다. 진짜 짜증나. 막 그래갖고 이 협정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에게, 얘는 건축하는 거니까 됐어요? 허가를 신청해요. 건축 허가를. 그러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 때 건축위원회에 뭘 거치라는 거예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상관이 없는데 아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의가 상하면 야 이거 폐기해. 이런 걸 쉽게 만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폐기했다면 이거 철거해야죠. 철거해서 여기에 맞게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야 이런 거 니네 의상하더라도 함부로 협정이 결합건축
협정이 깨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유지 기간은 몇 년? 몇 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넌 같이 못 있겠다. 너만 보면 재수가 없어. 막 그래갖고 이거를 폐기해요. 폐기하려면 그자들 전원의 뭐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동의받아서 폐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건축협정과 뭐라는 거예요? 결합 건축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건축협정에서 나왔어요. 이유는 작년에는 결합 건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결합 건축하는 것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결합 건축은 뭘 결합해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원정률? 그래, 그것만 알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특별건축구역 있죠? 특별건축구역. 아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왜? 떨어진 게 넌 거 같아? 이런 왜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져? 나 짜증나네, 확.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 있죠? 예, 특별건축구역하고 특별가로구역. 자, 여러분, 건축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요? 특별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행정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행정주체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요, 이것만 알면 돼요. 조화로운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창의적인 건축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됐나요? 누가 지정하냐? 국토부 장관. 누구요? 국토부 장관 또는 누가요? 시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특별 건축구역. 됐나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가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건축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신청할까요? 당연하죠.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신청할까요? 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려면 누구한테? 아이고,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쉬워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 장관님이면 중앙건축위원회, 시도지사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뭐 해주라는 거예요? 고시. 자, 이제 여기서 이것만 알면 됩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이렇게 지정고시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고시가 의제됩니다. 뭐 된다고요? 의제돼요. 단,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거, 용도지역. 무슨 지역이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죠? 이거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어요? 자,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네. 국회법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거 배웠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누가 지정하죠? 아이고, 훌륭합니다. 국장이. 왜 지정하죠? 됐어요. 무슨 또 단계벌이 또 단계벌은. 맞죠? 맞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틀릴 게 어디 있어요? 공법에서 토지 이용은 난개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 맞지? 자, 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해서 그곳을 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거기 정비해야 되잖아요. 정비해야죠? 네, 그럴 때 정비 잘하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 반드시 포함되죠? 네, 그래서 거기 정비하면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려면 거기에 좀 창의적인 건축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딱 지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자동적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곳이 된 것으로 의제가 돼버려요. 단 반대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했어요. 여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OX. 절대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요거를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얘는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의제되지 않으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곳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있죠? 이런 데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창의적인 건축물 지어야죠. 그러면 창의적인 건축물을 짓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배제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고 적용을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해서는 창의적인 걸 건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뭐 할 수도 있고 완화 적용할 수도 있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아싸리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느낌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조화로운 건축물 지어야죠.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일부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미술 공부. 미술 공부 규정은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술 작품의 설치, 공원의 설치, 부설 주차장의 설치 규정은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해요.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 이후로 최종 시험에서 특별건축구역이 시험에 나온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특별가로구역은 여태껏 시험 문제도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로구역이잖아. 가로구역이면 뭐 생각나야 돼요? 도로. 뭔노요? 가로구역이 도로 아닙니까? 그쵸?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일정한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부 장관하고, 누가요? 국토부 장관하고 얘는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됐나요? 그럼 얘는 도로 주변에 있는 곳에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거니까. 됐어요? 이 도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경관지구. 무슨 지구요? 무슨 지구? 미관지구. 그 다음에 미관 이런 거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억나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이러한 지역 안에 도로 옆에 있는 일단의 지역인데, 여기 도로가 있고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뭐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 도로 주변에 특별히 지정하는 게, 장관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특별 가로구역에서도 이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되는 이 완화 규정 같은 거 있죠? 그대로 적용한다 안 한다? 해준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도로 주변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건 누가 여기 이용하는데 기분 좋으라고? 사람이. 그럼 만약에 이 도로는,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시경관의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해서 여기 건축물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여기 이용하다가 술 한잔 먹고 가다가
이거 별로 바람직해요, 안 바람직해요? 그럼 여기 이 도로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무슨 도로여야 돼요? 보행자 전용 도로 같은 거에 인접해 있는 1단의 구역에 대해서 지정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얘도 12회, 13회 때 연속 나오고요. 그 이후로 나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좀 요번에 개정된 게, 작년에 개정된 게 있어서 갑니다. 건축물에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어요. 뭔 쟁이요? 분쟁. 누구와? 사인과 사인 간에. 누구와 누구 간에요? 사인과 사인 간에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돼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 소송 거는 거죠.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분쟁이 종식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법대로 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무식한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해, 막 소송 제기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은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단이어야 된다고요? 최후의. 만약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와서 누구 이기고 누구 지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두 사람은 왼수지간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그냥 법에 의해서 소송 걸어서 판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우리들끼리는 그래요. 우리들끼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민법 배워, 뭐 배워, 뭐 법을 하도 많이 배우니까, 법 지식이 많으니까 바깥에 나가면 배우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누가 뚝 건드리면 법대로 하자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우, 나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그렇다고 법을 잘 아냐? 법도 잘 모르면서 법대로 하재요. 그러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이 있고 그 옆에 이사람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싸웠어요. 그래서 소송 걸어갖고 판결로 해서 얘 이기고 얘 졌어요.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옆집에 사는데. 그렇다고 이 집 뽑아갖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이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렇게 막가파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이 사람들 간에 인간적인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두는 게 뭐냐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에다 둡니까? 그러면요, 국토교통부에 둬요.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에 두니까 무슨 건축위원회겠어요?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갑니다. 유민이와 유빈이가 지금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을 뭐 하라고요? 무조건 되고 신청하는 거예요. 사인은 신청하는데, 조정 신청은 유빈이가 해도 되고요, 유민이가 해도 되고, 윤민이가 해도 되고, 유빈이가 해도 돼요. 당사자 중 아무나 한 명 이상이 신청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조정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 조정 신청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버려요. 조정 신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뭐를 구성하라고요?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러면 이 조정의 위원들 있죠? 위원들은 유민이 토지, 유빈이 토지, 윤민이 건축물, 유빈이 건축물 출입해서 조사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조정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이런 걸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야 돼. 뭐를 만들어야 돼요? 조정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정안을 작성하면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뭐 없이요? 지체 없이 유빈이하고 윤민이에게 이걸 통보를 해줘요. 됐나요? 그러면 유빈이하고 윤민이는 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그 조정안을 수락할 건지 수락하지 않을 건지 수락 여부를 결정해서 조정위원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이 조정안을 뭐 했다면 수락을 했다면 조정위원회는요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뭐를 작성한다고요? 조정서. 그래서 이 조정서에 위원하고 자 윤민이 유빈이가 기명합니다. 기명하고 기명이 뭐예요? 이름 쓴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면 날인을 해요. 사인을 하면 조정서의 내용대로 이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윤민이와 유빈이가 합의한 것으로 봐주는 거. 그래서 분쟁을 종식시키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는 거예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하는 일이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조정서에 기명날이 나면 조정서에 뭐하면 기명날이 나면 당사자 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O라고요? X라고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라고. 자,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당사자 간에 뭐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이런 거 조사하고 그러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사자가 합의한 비율대로 부담하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돈 내는 거에 합의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해준다고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 공부하죠. 자, 이번에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자,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된 건축물은 일단은 뭐 형사처벌 받죠. 법원에 의해서. 근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이라면요 자신이 내준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공사 중이라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공사 중이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법에 맞게 고치라고 시정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허가권자가 이거 위반한 건축물이니까 이자가 이거를 통해서 돈 벌지 못하도록 다른 행정주체에게 영업허가 내주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이거 허가권자가 하는 거고요. 자, 갑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허가권자가 뭐를 내줬는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위반한 자가 요 기간 안에 시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시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싸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행할 때까지 뭐 할 때까지요?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 징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행강제금은요 무제한 반복은 안 되고 1년에 몇 해 이내 2회 이내에서 자 갑니다. 중요한 거를 위반하면 뭐한 걸 위반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허가제, 건축신고제, 이거를 위반해요. 이거를 위반하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제곱미터당 무슨 액이요? 시가표준액에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여기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할 때 됐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허가제예요. 허가제는 저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를 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90%.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건폐율이에요. 80%.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신고제. 몇 프로? 70%.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제도가 뭐라는 거예요? 허가제. 그 다음에는요, 용적. 그 다음에는요, 신고제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거를 위반했죠? 그러면 그 자는 시가표준액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됐나요? 자, 지난달에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건축법 중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이 다른 거를 찾으세요. 1번 건폐율, 2번 용적률, 3번 허가제, 4번 용도 변경, 5번 신고제. 4번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좀 깎아주는 거 있어요. 감경해주는 거, 그러니까 감면해주는 게 있는데 자살방지용. 예전에 이것만 있었어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무슨 용이요? 주거용. 뭐용이요? 주거용. 나 이행강제금 계속 반복부가 징수하면 주거용. 자살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 총 부과 횟수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는 법정 금액 있죠? 법정 금액의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예전에는 요것만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개정이 돼갖고 가중하는 것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부과한다 이거죠? 자, 상습적으로 위반합니다. 어떻게 위반한다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공부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 상습적이에요. 지각하는 사람만 지각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일찍 오는 사람은 또 맨날 일찍 오고. 그래 안 그래요? 상습적으로 지각하면 그냥 가중을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영리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위반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싸가지예요. 얘는 법정 금액 있죠? 법정 금액의 얼마를, 50%를 더, 이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갑니다. 자요, 축사와 같은 농업용 시설이에요. 무슨 용 시설이에요? 축사와 같은 농업용 시설입니다. 근데 얘가요 5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용 시설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영세한 뭐하니요? 영세한 농업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와 같은 농업용 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 가축들 키워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들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시설 같은 거 건축할 때 법령 기준에 다 맞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 중에 위반 건축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자들에게 야, 너 법 위반했으니까 먹고 살겠다고 한 건데 위반했으니까 너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다 내. 그래 버리면 이 사람들도 짜증이 나죠. 그래서 깎아줍니다. 얼마 범위 안에서 5분의 1 이하에서 감경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제도도 최근에 생긴 거니까 이 두 가지 원래는 이거 있었고요. 요 두 가지는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상식인데, 자, 얘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말로 한다고요? 서면으로 한다고요? 서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자가 이행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건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지만 이미 부과한 건 악착같이 뭐 하라고요? 징수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내야 되는데 안 내네요. 그럼 공법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죠?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상식입니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뒤에 있는 것까지 한번 쭉 설명해 줬어요. 오늘 뭐 수업 들어서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수업은요, 잡다한 설명 없습니다. 됐나요? 그냥 쫙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주택법 나가요. 무슨 법 나간다고요? 주택법. 만약에 예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 읽어오라고요? 요약집 읽으라고요? 어떻게? 지난번 모의고사 본 문제 있죠? 7문제만 정확히 풀고 오세요. 됐나요? 그러면 엄청나게 도움 받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